2부 방송, 예,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상만 뉴스 속 그 사건 2016년 9월 6일 1부 방송에 이어서 2부 방송, 예,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이엘님, 예, 추천 눌러달라고, 예, 우리 매니저님 대신해서 또 이렇게 안내해 주셨는데, 예, 추천 아직까지 안 하신 분이 있다면 추천 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진보와 빙고님 감사합니다. 예, 별풍선 2부 방송, 예, 시작하면서 바로, 예, 시원하게 쌓이셔서, 예, 기분 좋게 방송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그 사건 굉장히 놀라운, 예, 충격적인 또 새로운 뉴스죠. 사라지는 사람들, 성인 하루 185명이 행방이 묘연하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사석에서 여기저기 가서 하면은 많은 분들이 놀래요. 실제로 한 해에 제가 그 전에 이제 알고 있었던 숫자는 2만 명 정도가, 예, 어른들 2만 명 정도가 사라지고 있다. 그래서 이 사라지는 2만 명에 대해서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놀랬거든요. 그런데 그것 또한 옛날 버전 이야기였더라고요. 자, 올 경찰청이 올 상반기에 성인이 실종되어서 신고된 숫자를 발표했는데요. 지난 반년간, 예, 1월부터 6월까지 반년간 경찰에 신고된 성인 실종 신고는 33,676건이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제가 1년에 한 2만 명 정도가 실종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반년밖에 안 됐는데 거의 2배 가까운, 예, 33,676명이 어른들이 아무런 이유 없이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통계에 의하면, 경찰청이 밝혀낸 통계에 의하면 정말 제가 예전에 알고 있었던 게 2만 명이었고, 2012년도, 예, 지금부터 언젠가요? 약 4년 전쯤이죠. 4년 전에 이미 5만 건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한 해에 5만 명이 성인이 실종되고 있고, 2013년에는 57,700명, 그리고 다음 해인 2014년에는 59,200명이고요. 그리고 2015년에는 마침내 6만 명이 넘어서 63,471명이 한 해 실종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굉장히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예, 어른들이, 그것도 길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없는 이런 그 어른들이 사라지고 있는데, 이런 것에서 더 큰 문제는 뭐냐? 성인들이 사라지게 되면, 이른바 남자 어른, 예를 들어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실종됐어요. 가족들이 찾았는데 집에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하루를 기다리고 이틀을 기다리다가 당연히 걱정이 되잖아요. 핸드폰으로 전화해도 통화가 안 되고, 예,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제 아내가 경찰서에 가서 만약 신고를 했다고 쳐봐요. 그래서 우리 집 남편이 아침에 출근한다고 나갔는데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러면은 경찰은 어떻게 해줄까요? 네. 이 사람을 찾기 위해서 뭐 이거저거 방법을 찾고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나 이런 거를 확인해 줄까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도. 예. 성인 남자인 경우에, 예, 물론 이제 성인 여자, 예, 부인이 이제 실종되면 그건 좀 다른데요. 특히 성인 남자인 경우에는요, 아예, 예, 찾아주지도 않고 그냥 단순 가출로 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범죄 연관성에 의해서 실종됐다라고 하는 증명이 없다면 단순 가출로 그냥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냥 이 사람은 집을 그냥 가출한 걸로 봐서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하루 지나고 한 달 지나고 1년 지나도 그래도 마찬가지로, 예, 찾아주질 않는데, 우리 조이엘님 실종사건 그것이 알고 싶다 궁금한 이야기 Y 같은 프로그램에 정말 자주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많은지 알겠더라고요. 맞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라지고 있는데, 이렇게 사라진 사람들 중에서 바로 우리가 등산 중에 누군가가 산에서 사체, 뭐 뼈만 있는 사체를 발견했다, 이 얘기 듣게 되는 경우가 바로 이렇게 실종된 사람들이 결국 그렇게 발견되는 거고요. 또 가뭄이 아주 많이 들어갔고 저수지에 물이 말라붙었다. 이게 말라붙으면은, 그러면 그때 이제
뭐 그 저수지 밑에 뭐 뼈가 뭐 이렇게 막 뭐 이렇게 널려져 있다. 바로 그렇게 해서 또 죽거나, 또는 공장 같은 데에서 뭐 이사를 간 공장을 공사하기 위해서 밑에 팠더니 그 밑에 백골의 시신이 누워 있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사실은 실종돼서 사망하거나 이런 게 많은데, 이런 경우가 점점 그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점,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심각한 건데요. 실제로 2014년 8월의 일입니다. 당시 36살이었던 신아무개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강원도 야산에서 시신으로 발견이 됐거든요. 이때 이제 한 달 전에 이 신씨가 토지 매매 대금 1억 1200만 원을 받기 위해서 외출을 했는데 연락이 끊겼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족들이 돈 받으러 나가기 위해서 외출했는데 연락이 끊겼다라고 신고를 했는데, 그런데 이것을 경찰이 단순 미기가자로 접수를 했고, 그리고 나서 그냥 아무 수사도 안 하고 있다가 야산에서 시신으로 발견이 되고 나니까 그제서야 경찰이 인근의 CCTV 등을 분석을 해갖고 조사를 해갖고, 그래가지고 마침내 이 사건 용의자, 살해 용의자를 체포를 했답니다. 이게 얼마나 천만의 다행이냐. 그 실종되고 우연히 한 달 만에 이 시신이 발견됐으니 망정이지, 약 3년 정도 지났거나 5년 정도 지나서, 그래서 만약에 이게 발견됐다 치면 이때 CCTV가 어디에 있겠어요?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종이 됐던 초기에 바로 이 즉각적인 수사를 했으면 더 나았을 텐데 이러지 못했다는. 그래서 실종과 관련한 부분만 전담하는 경찰이 좀 있어야 되지 이 부서가 물론 지금도 있지만 이걸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시하는데 그냥 병력을 동원하고, 그리고 또 뭐 불필요한데 병력을 인원을 쓰고, 글쎄 이렇게 얘기하면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동네에서 이제 차를 타고 이렇게 다니다 보면 경찰들이 뭐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매일 저는 보면 순찰차를 타고 어딘가 그 으슥한 곳에 이렇게 정차해 놓고 맨날 잠자는 모습만 제가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저분들은 이 지구대에 있지 말고 이렇게 미국처럼 끊임없이 순찰하면서 돌게 하는 방식으로 방범 치안 업무를 변경한 거거든요. 이게 과거에는 이제 지구대나 경찰서에 이제 대기하고 있다가 신고를 받으면 출동하는 형태로 했는데, 이걸 이른바 경찰이 개혁을 한다고 하면서 지구대에서 대기하는 게 아니라 미국처럼 계속 그 지역을 순찰차로 이렇게 돌면서 이제 순찰 이렇게 돌다가 신고를 받으면 바로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순찰차가 출동을 해갖고 범인을 검거하든지 아니면 유사시 상황에 대비하도록 돼 있는데 맨날 자고 있습니다. 제가 의경 군복무 생활했는데 치안센터 지원 나가면 정말 많이 짱박혀 잡니다. 차라리 치안센터에서 잠을 자면 그건 몰라요. 그건 괜찮아요. 오히려 왜 길거리 나와서 잠을 자고, 그리고 또 세금으로 지원받은 유류대로 시원하게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놓고 어디서 잠을 자면 안 되잖아요. 순찰차 타고 하여간 잠자고 뭐 하는 것도 다 좋은데 의경이야 뭐 군생활이니까 그렇고, 직업 경찰들 이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뭐 이러저런 사연이 있겠죠. 그런데 다만 미기가자 문제, 더군다나 이렇게 이게 줄어드는 추세가 아니라 자꾸 이렇게 늘어나는 추세라면 이건 정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사라진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발견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언론에 보도가 돼서 사회적 이슈가 좀 되면 사람들이, 경찰이 이제 열심히 수사를 하고, 그렇지 않은 건 안 하고, 이게 문제인 거죠. 우리 라이트 70님, 맞아요. 큰 트럭 뒤에 있던데. 라고 하셨고, 그리고 조이엘님, 직원들이 전부 그러더라고요. 이 조이엘님의 양심 고백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그러니까요. 아마, 여기 계셨던 분들, 그 치안센터에 계셨던 분들 말고도 사실은 일상적으로 온 것 같아요. 제가 있는 이 지역도, 고양시 지역도, 늘 제가 이게 움직이는 걸 못 봤어요. 그리고 그 차가 어디에, 몇 시에 어디에 있는지 제가 이제는 다 알아요. 한 대는 저쪽 어디에 있고, 한 대는 저쪽 큰 트럭 중간 사이에 껴있고,
그 맨날 거기에 가면은 거기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만약에 전화가 안 되면 제가 거기로 달려가서 순찰자가 저 두들기고 불러야 되는, 예, 그렇게 해도 그렇게 가능한 그런 곳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혜린, 전 뒷자리에 앉아 다 같이 졸고 항상 감시해야 됩니다. 뭐 우리가 그 감시까지는 아니고, 이 방송을 우리 이철성 신임 경찰청장이 자기가 취임하는 과정에 좀 망신을 많이 당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직원들은. 아마 이철성 신임 청장이 이 방송 듣고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고상만 수사님께 잘 먹고 있답니다. 한 번도 따진 적은 없습니다. 제가 전 지역이 그럴걸요. 우리 라이치 70님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실종자가 자꾸 늘어나고 있는 문제와 관련해서, 경찰이 실종자 문제와 관련해서 좀 뭔가 대처 방법을 좀 달리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경찰은 이제 성인 실종 시에 유서가 발견되거나 위급하다고 판단되는 증거가 있어야 통신조회 등 초동수사가 가능하다. 그런데 갑자기 납치당하는 등 위급한 사건도 있을 수 있지만 부부싸움 등 단순 가출도 많아서 초동수사의 이 어려움을 착수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시대의 상황이 이제 패러다임이 자꾸 바뀌고 있고, 그리고 범죄의 유형과 그 사고의 유형이 자꾸 이렇게 바뀌고 있다면 그에 맞는 방식으로 또 수사 기법도 바꿔야 되고 경찰의 대응도 바꿔야 된다. 이게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경찰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좀 대응 방법을 좀 바꿔야 되겠다라고 하는 걸 지적하고 싶어서 이 문제를 좀 다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워낙 이제 실종자들이 다시 돌아오는 경우들도 많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또 많이 있고요. 경찰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자꾸 별다른 이렇게 대응을 하지 않게 되면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데, 아까 전에 이제 말씀드린 게 처음에 이제 실종 신고가 됐다가 그리고 나서 상당수 많은 분들이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시 또 찾아오기도 하고 돌아오기도 하는데,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숫자가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약 5년간의 통계치인데요. 2011년부터 현재까지 여전히 계속해서 나타나지 않은 사람의 숫자 6,700명 6,700명가량이 여전히 2011년 약 5년이 지났는데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이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얼마 전에 왜 축사에서 강제 노역을 30년인가요? 그렇게 했다고 하는, 20년인가 30년인가 했다고 하는 고모 씨 사건도 사실은 마찬가지잖아요. 오랫동안 이 사람이 실종됐는데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지능이 떨어졌던 이분이 축사에 가서 강제 월급도 못 받고, 그리고 인간적인, 인격적인, 그리고 정말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도 아닌 곳에서 인권을 참담히 유린당하면서 이렇게 살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사실은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경찰이 수사 방식을 바꿔줄 것을 요구하면서 네 번째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추천 29분 지금 눌러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추가로 좀 더 눌러주시면 방송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정말 반가운 소식이었어요. 그죠? 반가운 소식인데, 세월호 참사를 고발한 홍가혜, 이 홍가혜 씨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9월 1일의 일인데요. 홍가혜 씨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홍가혜 씨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렇죠? 과연 홍가혜 씨가 당시에 인터뷰했던 내용이 사실이냐, 여기서 이제 촉발됐던 논란, 그리고 나서 이후에 이 홍가혜 씨에 대한 개인 사생활과 관련한 여러 가지 풍문과 풍설이 오고 가면서 대한민국에서 홍가혜 씨의 이름은 허언증이라고 하는 단어로 대치되는 정말 불명예스러운 이름 중에 하나로 이렇게 사람들한테 각인이 됐는데, 그렇게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게 거짓말장애, 허언증, 과대망상 이런 식의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받아야 했던 이 홍가혜 씨의 정말 큰 마음의 상처는 굉장히 컸는데, 우리 조혜일님 일베에서 허위 자료도 막 배포했고, 또 저도 처음엔 진짜 그런 줄 알았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조혜일님 같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기억이 나는데 그 세월호 참사 때 저 역시도 당시에 MBN에서 홍가혜라고 하는 그때는 이름을 몰랐죠. 어떤 젊은 여성분이 나오셔서 인터뷰하는 내용을 듣고 저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서 당시에 했던 여러 가지 말씀,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정말 진짜인가?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됐는데 예를 들어 지금 기억이 나는 게 그런 거였죠. 예, 해경이 저 시간만 때우다가 그냥 가라고 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거. 그리고 아직 잠수한 사람이 없다. 그때 이제 막 방송에서는 사람들이 막 지금 죽을 각오를 하고 해경이 중심이 돼서 한 500명, 300명이 막 이렇게 물속에 들어가서 열심히 구조와 관련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마당에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하니까 하는 사람들이 정말 진짜야? 시간만 때우라고 가라고 했단 말이야? 아이들을 안 구하고 있단 말이야? 그리고 열심히 지금 구조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럼 아무것도 안 되고 있단 말이야? 이런 이야기들이 엄청난 충격을 줬던 거죠. 그렇게 해서 논란과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리고 나서 이 홍가혜 씨가 재판에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재판에 넘어가서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아까 전에 우리 조혜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베를 중심으로 그리고 또 홍가혜 씨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카더라 렛더라 이런 이야기들이 난무했고요. 그리고 또 변희재라든가 또 기자라고 하는 알려지지 않은 무슨 매체에 전 처음 들어봤는데 그 매체 이름도 처음 들어봤고 그 기자도 처음 들어봤는데 하여간 그 사람들이 마치 홍가혜 씨에 대해서 매우 잘 아는 것처럼 과거에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얘기했는데 그런 부분들도 또 역시나 마찬가지로 사실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했는데 1심에 선고가 내려졌죠. 이 1심에서 홍가혜 씨에게 무죄가 선고가 됐죠.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라고 했는데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그래서 홍 씨가 방송 인터뷰에서 밝힌 해경의 구조 작업이 미흡했다는 등의 내용을 모두 허위로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하면서 당시에 홍가혜 씨가 이야기한 것이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홍가혜 씨에게 2심 재판이 이어졌는데요. 1심에 이어서 과연 어떤 판결이 나올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더 궁금해하고 그리고 이제 안타까워했는데 이유는 그겁니다. 제가 기억하기에 최소한 3번 이상 홍가혜 씨의 항소심 판결 선고가 연기됐습니다. 그 직전에 앞두고 여러분들 만약에 재판을 받아보신 분이 있다면 아마 알고 계실 텐데요. 이게 사람을 미치게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재판이 결과가 어떻게 될지 정말 이 피의자 신분으로 기소가 됐던 사람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피가 마르고 살이 타고 뼈가 뒤틀릴 정도의 긴장 상태가 유지되는 건데 그렇게 해서 팽팽하게 고무줄이 당겨져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느닷없이 바로 그 직전에 연기하겠다라는 통보가 오면 그 팽팽하게 당겨졌던 고무줄이 팅 하고 끊어지는 것 같은 정말 정신적 허망감 그리고 분노 그리고 허탈감 그리고 좌절감 그리고 모욕감 이런 것들이 아주 중첩되면서 미치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홍가혜 씨는 바로 이 2심 선고,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기억하기에 3번 이상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정말 더 기가 막힙니다. 2월 달의 일인데요. 2월 말경인가 아마 홍가혜 씨의 선고가 예정돼 있었거든요. 예정돼 있었는데 이때 당시에 그 재판을 앞두고 홍가혜 씨하고 제가 고상만의 수사반장 시즌2에 제가 이 홍가혜 씨를 모시고 항소심 선고를 앞둔 마음의 심경과 그리고 세상에 다 이야기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조근조근 하나씩 좀 우리가 확인해서 해명할 부분을 해명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부분은 이야기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렇게 인터뷰가 끝나고 나서 또다시 그 재판을 맡고 있던 판사가 일방적으로 재판을 다시 선고하겠다고 하더니 재개를 해버린 겁니다. 다시 재판을 하겠다고. 그러면서 담당 변호인에게 추가로 더 낼 자료가 있는지 살펴봐서 내라. 그러니까 홍가희 씨가 저에게 정말 걱정을 하면서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 변호인이 이광철이라고 하는 변호사인데 저하고 이제 나이가 동갑이라서 친구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저하고 좀 가깝게 지내는데 저한테 한번 물어봐 달라고 할 정도로 자기가 이거를 물어보기에 좀 그러니까 한번 물어봐 달라고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 그런 부탁을 해갖고 뭐였냐면 왜 판사가 갑자기 재판을 재개했는지 그게 혹시 다른 유죄를 내리려고 하는 뭔가 그런 것이 아니냐 이런 걱정을 굉장히 심하게 당연하죠.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정신적 고통과 뭐 이게 굉장히 커서 해서 또 여러분들 혹시 아시는 분은 아시는데 굉장히 또 아주 해서는 안 될 또 극단적인 또 선택도 했었던 일이 있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을 걱정하기도 했는데 마침내 이 홍가희 씨에게 기다리고 그리고 직전에 또 한 번 연기돼서 또 사람을 또 굉장히 고통스럽게 했었는데요. 8월에 예정돼 있었던 재판이 9월 1일로 또 네 번째인가 세 번째인가 하여간 연기가 돼서 마침내 9월 1일날 이 선고가 내렸는데 1심에 이어 반갑게도 홍가희 씨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한 겁니다. 자, 이 당시에 재판부 세월호 참사 이후 2년이 지난 현재 당시 해경의 구조작업과 지휘 그리고 현장 통제가 미흡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따라서 이에 근거해 홍가희 씨의 인터뷰가 허위로 보기는 어렵다라는 판결이었습니다. 즉 홍가희 씨의 이 인터뷰는 거짓말이 아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고요. 그리고 또 재판부가 내린 결론에 의하면 해경의 명예가 훼손됐다라고 한 혐의 이것에 대해서도 홍가희 씨의 인터뷰는 구조 작업이 원활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는 데 목적이 있었지 해경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려고 하는 목적이 없었다. 따라서 홍가희 씨는 무죄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홍가희 씨는 실제로도 자신이 2014년 4월 18일 날 MBN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제가 현장에 와갖고 들은 이야기다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한번 방송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홍가희 씨는 거짓말을 한 적이 없어요. 자신이 현장에서 들었던 이야기들을 들은 대로 인터뷰를 했고 그리고 그 인터뷰했던 내용이 종국적으로 2년이 지난 지금 와서 보니까 거짓말이 아니더라. 사실이더라. 이게 이번 항소심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사실이라고 말한 죄로 받아야 됐던 홍가희 씨의 고통 굉장히 컸지요. 이렇게 굉장히 컸고 그런 상황에서 홍가희 씨가 그동안 겪어야 됐던 고통과 상처는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뭐 알 수가 없는 일입니다. 굉장히 옆에서 지켜본 사람들도 그런데요. 홍가희 씨가 이렇게 뭐 사회적 연륜이 그렇게 많은 건 또 아니거든요. 여러분과 똑같은 정도 수준의 도덕과 양심을 가진 아주 평범한 그런 사람이었고 그리고 20대의 여성이었습니다. 아주 연약한 부분도 많이 있고 그리고 순박한 부분도 많이 있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진실이라고 믿는 부분들에 대해서 아는 대로 사실 그대로 말을 했는데 그 이후에 정말 대한민국에서 밑도 끝도 없는 거짓말장이 그리고 남의 참담한 불행에 기초해서 끼어들어갔고 그래서 알지도 못하는 내용에 대해서 마구 허언을 한 것처럼 그리고 그 과정에서 차마 인용하기도 어렵고 할 수 없고 부끄럽고 참담한 그러한 모욕을 여기저기서 당해서 그것에 대해서 1심 재판을 받는 동안에 대응할 수 없다가
그리고 홍가희 씨가 사회에 나와서 인터넷에 자기 이름을 보고 엄청난 충격을 받아서 자살을 생각할 정도로,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있고 그랬었는데, 그 정도로 너무 충격을 받았다가 정말 이거는 아니다 싶은 아주 극단적인 사례, 이것에 대해서 고소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고소를,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할 수 없는 표현과 말을 했던 사람들을 상대로 선별해서 그들에게 책임을 물었던 건데, 이거에 대해서도 검찰이 자기네가 기소했다가 무죄를 받으니까 이게 이제 괘씸죄겠죠. 괘씸하다 해갖고 오히려 피해자죠. 검찰이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랑 싸운다고 해서 저 사건에 대해서도 괘씸죄를 적용해서 다르게 피해자를 오히려 탄압한다면, 그러면 검찰은 기소 독점주의를 유지하면 안 됩니다. 기소는 오직 검찰인 우리만 할 수 있다, 경찰 못한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게 기소 독점주의인데, 기소는 오직 경찰도 아니고 누구도 아니고 검찰인 우리를 통해서만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피해자인 홍가희 씨가 자신에 대해서 해서는 안 될 표현과 말로 자신의 명예를 모욕하고 사실을 이야기했는데 경위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비난한 것에 대해 그 책임을 묻겠다고 고소장을 냈더니, 이것에 대해서 고소를 안 받았다라고 얘기하면 그거는 다른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기소 독점주의로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검찰이 오히려 피해자인 홍가희 씨를 합의금 장사를 목적으로 했다, 이런 얘기하는데, 저는 이런 부분들 굉장히 잘못됐는데요. 마침내 그 홍가희 씨가 이렇게 무죄를 1심에 이어 2심까지, 물론 이제 홍가희 씨는 그런 얘기합니다. 아직 대법원 상고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라는 이야기 하지만, 여하간 1심에서 2심까지 이렇게 무죄를 받아낸 것, 사실은 큰 기대하지 않았는데, 워낙 분명하잖아요. 일반인은 누구나 다 아는 것, 진실이었었던 거 아닙니까? 해경이 온 사람들에게 시간이나 때우고 가라고 했다는 것, 제대로 구조하지 않았다는 것, 이거는 이미 사실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재판부 입장에서도 이거를 어떻게 허언이고 사실이 아니고 거짓말이라고 어떻게 내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도 이 어려운 조건에서, 이 어려운 나라에서, 이 어려운 정치 풍토에서, 권력하에서 용기 있게 재판부의 이분들이, 물론 항소심 재판부는 여러 차례 자꾸 반복해서 했는데, 아까 전에 그 말씀 하려다가 말았는데, 2월 달에 이 재판을 연기했던 그 판사, 유죄를 선고하기 위해서 사실은 그렇게 재판을 제기한 거 아니냐 해갖고, 했더니, 알고 보니까 그 판사가, 재개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본인은 판사직에 사표를 내고 갔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국민의당 소속으로 해서 광주 지역에 출마를 준비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국회의원 출마하려고, 자기 국회의원 출마하기 위해서 홍가희 씨 재판을 선고를 앞두고 갑자기 중단하고 재판 재개 신청하고, 그리고 자기는 사표 쓰고 나가버린, 이게 지금 국민의당에서 국회의원 하고 있는 바로 광주 지역에서 그 사람입니다. 제가 지금 용기가 없어서 이름을 밝히지 못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그 사람 이름이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찾아보시면 아실 겁니다. 자, 이런 정말 부도덕한 사람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을 한다고 나갔는데, 어처구니없게도 또 당선이 됐어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마 본인은 이 홍가희 씨의 무죄 선고 결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 한번 기회가 닿으면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제가 오마이뉴스 기사를 통해서 한번 인터뷰 취재를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 하게 되면 여러분들한테 그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홍가희 씨를 불러서 초청해 갖고 그 소감을 좀 몇 마디 들어볼까 했는데, 그것보다 홍가희 씨는 다음에 저희가 따로 한번 불러서 이제 이러저러한 말씀을 듣도록 하고,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조금 들려드리려고 하는데, 지난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상만의 수사반장 시즌2에서 제가 이 홍가희 씨를 초청해서 2시간 정도 인터뷰를 했다고 했잖아요. 2016년 2월 21일 날입니다. 이때 이제 자신에게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 소명하고 또 답답한 심경을 풀어놨는데, 그러면서 당시에 2심이 이유 없이 연기되어서 이제 또 힘들었던 기억도 이제 새롭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2심의 무죄가 나온 상황 하에서 당시에
마지막으로 이 방송을 들었던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한 꼭지와 그리고 앞으로 무죄가 나온다면 어떻게 하고 싶냐라고 하면서 제가 물어본 대목이 있습니다. 약 7, 8분 정도의 분량인데요. 그 부분을 여러분한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 2016년 2월 21일 날 고상만의 수사반장 시즌2에서 홍가혜 씨와 제가 나눴던 인터뷰 내용인데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려운 상황 안에서 사실은 힘들게 그때의 기억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방송 듣는 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좀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방송 듣는 분들에게는 사실 이제 사실관계를 조금 더 많이 궁금해들 하시고, 그래서 정리는 마지막으로 한번, 마지막이든 진짜 처음, 사실은 처음이죠. 이렇게 제가 마음 편하게 사실 와가지고 제 사건을 이렇게 조근조근 제가 떠올리기 힘든 그런 만일상의 기억까지 이제 차분히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이제부터 시작의 첫 단추를 아마 이곳에서 제가 푼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 이제 방송 듣는 여러분들에게 저는 이런 상황을 설명해 드리고 싶었고요. 한 번쯤은 그 이유인 즉슨 이심 결과가 아마도 좀 좋지 않을 것 같다라는 예감이 듭니다. 요즘에 시국 상황이 좀 그렇게 흘러가고 재판 분위기가, 명예훼손에 관한 사건들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안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제가 제 마음에 정리를 했는데, 만약에 유죄가 나온다면 저는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간다라는 건 국내에서 해결 못한다면 국외에서라도 제 사건이 잘못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서 그들이 저를 일벌백계의 의미로다가 삼으려고 했던, 희생양으로 만들었던, 다른 사람의 입을 막으려고 했던 그런 이제 대표적 사례라면 처음으로 그런 것에 무감함을 아마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이제는 이런 사람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제대로 한번 저항해보는 그런, 제가 이제 국가를 상대로 제대로 저항 한번 하는 일반 시민이 있었다라는 것을 저는 제 스스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힘든 싸움의 길이 될 것 같고요. 제가 아직까지 많이 미숙하고 또 많이 부족한 부분이 많은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특별한 사람도 아니고 저는 그냥 그저 그런 20대 여성인데, 제가 앞으로 가는 길에 있어서 많이 부족하거나 또는 잘못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따끔하게 얘기도 해주시고, 미워하는, 혐오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렇게 같은 곳을 바라보는 친구로, 동지의 시각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아마 일반 시민분들만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 방송을 분명히 저를 감시하려고 하는 어떤 집단들은 분명히 듣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분들에게 꼭 한마디 제가 해드리고 싶은데요. 일반 대한민국의 국민은 여러분들이 정말 만만하게 복날에 개 잡듯이 마음껏 좁혀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 보호해야 하고 지켜줘야 하고 품어줘야 하는 대상임을 저는 명백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죄가 있다면 뭐라도 도움이 되고자 용감무식하게 달려간 게 제 죄라면 죄입니다. 저의 죄는 너무나 무겁고 당신들의 죄는 없습니다. 이게 과연 상식인지 세상의 이치인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답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과를 받고 싶습니다.
짧게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좀. 네. 그때 인터뷰 후회합니까? 후회 안 한다고 말하면 거짓말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2년의 시간이 사실 정말 많이 괴로웠고, 잃어버린 저의 20대의 2년의 시간보다 앞으로 잃어야 할 시간들이 더 많이 남았다라는 사실이 굉장히 두렵고 힘듭니다. 그래서 후회를 안 한다면 거짓말인데, 그때 상황으로 돌아간다면 저는 좀 더 똑똑하게 그래도 사실을 알리는 인터뷰를 했을 거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뭐 하고 싶으세요? 저요, 저 하고 싶은 거 굉장히 많아요. 뭐 하고 싶으세요? 일단 저를 이렇게 만든 사람들, 집단들, 단체들 전부 찾아가서 사과를 찾아오게 만들든 찾아가서든 사과를 받고 싶고요. 그리고 제일 하고 싶은 건 제2의 제3의 홍가애가 더 이상 나오지 않게끔 제가 좀 많이 얻어맞더라도 한번 후회 없이 막아봤노라고 훗날 말할 수 있게 싸우고 싶습니다. 제가 싸워야 되는 대상은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고 고작 이 정권을 바꾸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꼴랑 국가기관과 싸우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비상식이 상식화돼버린 그 비상식과 힘있는 사람들, 권력이 말하는 게 진실이 되고 정의가 되는 그런 불의와 싸우고 싶습니다. 네. 방송 잘 들으셨습니까? 고상만의 수사반장 시즌2, 올해 2016년 2월 21일 날, 홍가희 씨를 모시고 초청해서 2시간 동안 인터뷰했던 그 끝부분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뭐 더 긴 이야기, 내용은, 고상만의 수사반장 시즌2 팟빵에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들으시면, 보다 홍가희 씨에 대한 이야기나, 이제 와서 이제 무죄 받고 난 다음에 들으시면 아마 좀 더, 감회가 더 새로울 것 같고요. 우리 연하 열혈팬님, 홍가희 씨 힘내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라 피바다님, 지금도 사실을 말하고 감옥에 가면 예전 독재 정권 때는 어땠을지 짐작이 가네요. 예라 피바다님, 지금이 독재 정권입니다. 네. 뭐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때리고 구타하고 학대하고 뭐 이러는 거, 뭐 노골적으로 하는 거, 그런 거만 없지 사실 뭐 지금이 뭐가 다른가요? 말을 뭐 철저하게 복수하고 보복하고, 그리고 또 이명박 정부 때는 민간인도 사찰하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고, 그리고 부정선거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은 또 누구도 지지 않고 있고, 그걸 따지지도 않고 있고, 세월호 참사가 벌어져서 저렇게 많은 싸움들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책임지지도 않고 그 유족은 거리에서 굶고 있고, 그렇게 해서 또 하고 있는데, 오늘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정말 어처구니 없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걸 보고 제가 아주 또 페이스북에서 또 격분을 했는데요. 뭐 수조 원의 예산을 낭비한 세월호 특조위의 연장은 일고의 검토 가치가 없다. 언제 수조 원을 줬습니까? 언제 수조 원을 썼고, 이런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해서 또 일반 또 잘 모르는 사람들은 야, 세월호 특조위가 수조 원을 썼구나, 또 이렇게 알 거 아니에요. 아는 분들은 저 말 다 미친 소리구나 라고 하겠지만, 또 이걸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수조 원을 썼다라고 또 헛소리를 할 것 같은데, 이런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그리고 또 세월호 피해자들을 또 모욕하고, 또 세월호 특조위가 뭘 아무것도 안 한 게 있습니까?
하나하나 밝혀지는 것마다 다 전부 박근혜 정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드러나고 있는데 뭘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네들이 알고 싶지 않은 진실을 자꾸 파헤치니까 그래서 무서워서 연장하지 않는 거지, 뭐가 국가 예산을 낭비했다고 합니까? 진짜 국가 예산 낭비한 항목 다음 주 이 시간에, 예, 내년 박정희의 태어난 지 100년 됐다고 해서 쓰는 예산 항목에 대해서 다음 주에 제가, 예, 한번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거기서 한번 조목조목 따져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혜일님, 방법만 다르지 독재지요. 대통령이 아니라 임금인 줄 착각하고 또 여왕이죠, 지금 여기 있는 사람은. 짱돌 들고 싸워야 바뀌지. 예, 짱돌이라고 하는 투표용지를 들고 잘 찍어서, 그러다 선거 때 되면 로반디먼 달고 다니겠지. 새누리당 참 문제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자, 1부 요즘 그 사건 이야기 마치고요. 2부 그때 그 사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버이 연합, 뭐 굉장히 많이 들었죠. 요즘 이제 어버이 연합이 지난번에 이제, 예, 하루 일당 2만원 사건 이후에 이제 어버이 연합이 상대적으로 퇴직하고, 그러면서 이제 또 다른 형태의 이제 아류작들이 여기저기서 우후죽순으로 나오는데, 이 어버이 연합에 대해서 저 사실은 예전부터 이 이야기를 꼭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대한민국 어버이 연합이라고 하는 그 부끄러운, 예, 이름으로 만들어 버린 이 사람들에게 진짜 대한민국의 진짜 노인, 진짜 어버이가 누군지 꼭 얘기하고 싶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이 강유구 의사입니다. 강우규 의사. 저하고 어떻게 비슷한 고민을 하셨는데, 우리나라 한국 홍보 전문가로 유명한 분이잖아요. 우리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 이분이 또 새로운 아주 의미 있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숨은 영웅 찾기 캠페인.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른바 안중근, 뭐 유관순, 뭐 이렇게 김구, 우리가 이제 흔히 잘 알려져 있는 그 애국지사, 정말 숨은 이런 영웅들, 이분들 말고, 이분들도 정말 대단하죠. 근데 사실 또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이분들한테 우리가 유관순, 안중근, 뭐 이봉창, 예? 그리고 백범 김구 선생님, 장준하 뭐 이런 분들한테 사실은 우리가 제대로 또 해드린 것도 없으면서, 다만 이름이 좀 더 알려져 있다는 이유만으로 또 이런 또 이벤트를 또 하게 되는 것 또한 다 하지도 못했는데 죄송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하간 이분들처럼 이름이라도 많이 알려지지 못한 숨어있는 대한민국의 영웅을 찾는 캠페인을 우리 성신여대, 예, 서경덕 교수 팀에서 했는데, 그 첫 번째 숨은 영웅으로 선정한 분이 바로 강우규 의사, 바로 이분입니다. 강우규 의사를 선정한 이유는 바로 며칠 전, 97년 전입니다. 9월 2일이죠. 9월 2일인 97년 전에 강우규라고 하는, 예, 이분께서 정말 큰 서울역 앞에서 의거를 하셨습니다. 의거를 하셨는데요. 바로 이 강우규 의사가 어떤 분인지 오늘 이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서울역에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뭐 많이 가보셨을 텐데, 저도 서울에 살았지만 강우규 의사가 찾지 않으면 그 동상이 뭔지 잘 모릅니다. 저도 한두 번 가서 이제 뵌 적이 있는데, 아마 여기 계신 분 중에 혹시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 서울역에 강우규 의사의 동상이 서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신 분들 몇 분이나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난 다음에 나중에 서울역 근처를 가실 일이 있거나 서울역을 가실 일이 있으면 일부러라도 꼭 한번, 예, 서울역 앞에 있는 강유구 의사의 동상을 꼭 한번 찾아가서 목례라도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진부와 빙고님 별풍선 고맙습니다. 자, 이 강우구라고 하는 분이 왜 거기에 동상이 서 있는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유구 의사는 1884년에, 예, 진보와 빙고님 한 번도 본 적이 없네요. 꼭 가서 다음에 한번 우리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강유구라고 하는 분이 1884년생이세요. 함경남도 홍원군에서, 예, 태어나서 이후에 이분의 직업은 한약방 상이었습니다. 한약방을 운영하면서, 그러면서 당시에 기독교 신자가 되셨대요. 개신교 신자가 되신 거죠.
요즘 개신교 신자들 정말 문제 많이 있는 분들이 왕왕 있습니다. 우리 이번에 돌아가신 우리 그 코미디언 구봉서 선생님, 이분도 아주 절실한 크리스찬이신데, 이분이 예전에 크리스찬이 되기 전에는 굉장히 방탕한 생활을 했다고 본인 스스로의 회고록에 이제 썼습니다. 술도 뭐 말술로 마셨고, 그리고 여자 있는 술집 좋아했고, 뭐 이렇게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예수를 알게 돼서, 그리고 열심한 크리스찬이 돼서 정말 그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했는데, 돌아가시면서 정말 많은 감동을 우리 사회에 남겨줬어요. 생전에는 웃음을 남겨줬다면 돌아가시면서 정말 많은 감동을 주셨는데, 여러분들 아마 뉴스 통해서 아셨겠지만, 네, 구봉서 선생님 돌아가시면서 두 가지 유언. 저도 이제 살아 생전에 참 고지식하고 보수적이고 뭐 이런 분이 아닌가 해서, 사실은 그분의 웃음은 좋아했지만 그 사람에 대해선 사실은 저는 별로 그렇게 좋아한 적이 없었는데, 돌아가시고 나서야 그 분에 대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한 가지는, 유언이 내가 죽더라도 그동안 내가 30년인가 40년인가 후원해 왔던 고아원의 후원금을 끊지 말아달라. 이게 이제 부인께 남긴 유언이라고 합니다. 예. 그 고아원의 원장님 말씀에 의하면 그 비용도 적지가 않대요. 후원금도 적지가 않은데, 그 후원금을 내가 죽고 난 다음에도 끊지 말아달라고 하는 유언을 남기셨다는 말씀. 이게 정말 누가 봐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지막 순간, 내가 지금 죽는 순간이거든요. 그때 이 유언을 했다는 건 평상시에 그 마음을 늘 갖고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이야기인데, 이런 아름다운 마음을 남겨주신 구봉서 선생님을 뵈니까 너무 감동이 있었는데, 두 번째 또 하나의 유언이 있었다고 합니다. 뭐였냐면요,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찾아오는 코미디언 후배들에게 조의금을 받지 말아달라. 이것이 두 번째 유언이었답니다. 생활 형편이 어려운 후배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나 때문에 형편이 어려운데 조의금을 내게 하지 말고 그저 와서 먹고 즐기다 갈 수 있도록 해줘라. 그래서 구봉서 선생님의 유족들은 이 아버님, 남편의 유언에 따라서 조의금을 받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편말을 세우고 일체의 조의금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큰 감동을 줄 수 있는 분이 있었다는 것. 그래서 살아서는 웃음으로써 많은 국민들을 감동을 줬고, 돌아가실 때 이런 감동을 줬는데요. 바로 강윤구 선생님도 이와 같이 진정한 기독교 신자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계시던 강윤구 선생님이 북간도로 옮기게 된 것은 1905년 을사늑약에 따라서 나라가 주권을 잃을 위기에 처했고, 그리고 1910년 마침내 8월 22일 날 경술국치로 인해 나라의 주권을 완전히 상실했죠. 그렇게 되고 나니까 1911년, 그러니까 다음해죠. 1910년에서 1911년 북간도 두고두로 망명을 이분이 하셨습니다. 사실은 이분이 이때까지는 크게 무슨 뭐 애국 활동이나 이런 것까지는 하신 적은 없었다고 하는데, 이때 당시에 망명해서 연해주를 넘어가면서 뜻있는 동료들을 만나 조국의 독립에 대해서 참여를 하게 된 거죠. 1911년에 이분이 지금 보니까 1984년생이 아닌 것 같군요. 제가 좀 착각을 좀 한 것 같습니다. 1984년생이라 하자겠는데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정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이사를 갔다는 얘기군요. 강유구 의사는 연세가 더 많으시거든요. 1855년생이군요.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1855년생입니다. 어쩐지 제가 좀 이상하다 했어요. 이분이 1855년생이죠. 1855년생인데 이분이 11년도에 이제 그 북간도로 망명을 했으니까, 이때 망명을 했을 때 연세가
무려 어떻게 되시나요? 56이군요. 이때 당시에 연세가 56이 된 거죠. 55년생인데 45. 예. 곱 더하기 11 그러면 56. 56세 때 북한도로 망명해서 연해주로 넘나들면서 그때 있는 동료들과 만나 조계 독립을 의논했다. 자, 왜 이때 당시에 56세인데 지금 생각해보면 56세면 뭐 저하고 몇 살 차이가 안 나는 건데, 예, 이때는 좀 달랐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때 당시에는 우리나라의 평균 남자의 수명이 50세 중반을 넘질 못했을 때였을 거예요. 1974년도 당시에 제가 이제 장준하 선생님 관련한 책을 쓰기 위해서 중정이 기록한 장준하 책을 쓰면서 1973년도 그래가지고 4년도에 1월 달에 장준하 선생님을 긴급조치 1호를 선포해갖고 감옥에 박정희가 가둬두었을 때 징역 15년형을 내렸거든요. 그것은 당시에 57세였던 이분이 감옥을 살고 나오면 70세가 넘는 걸 의미하는 건데요. 이때 당시에 평균 수명이 60 몇 세였었어요. 그래서 70세가 넘어서 나온다. 그래서 살아서 나올 가능성, 당시에 평균 수명으로 보면은 상당히 어려운 분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이때 당시에 우리 강유규 의사께서 56세에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 남자의 평균 수명이 이미 넘어가 있는, 그래서 말년의 노년, 그래서 이때 당시만 해도 환갑잔치를 굉장히 크게 할 때잖아요. 60세까지, 만 60세가 될 때까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큰 잔치를 할 때인데, 바로 이때 인생의 황혼기에 북한도로 망명을 해갖고 이때부터 조국의 독립을 의논을 하셨다는 점, 이거는 사실 굉장히 대단한 일입니다. 지금으로 보면 70에서 80세 된 노인께서 간 거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나서 이후에 이분은 1915년도에 블라디보스토크를 내왕하면서 독립운동과 관련한 동지들을 규합을 했고, 그리고 나서 17년도에는 동광학교라고 하는 학교까지 세워서 인재를 양성하고 독립정신을 고취했는데요. 이분이 마침내 결정적으로 자신의 일생을 걸고 독립운동에 몸을 던진 것, 바로 1919년 3월 1일 이른바 3.1 독립운동이 조국에서 본토에서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자신이 가입해 있던 블라디보스토크, 이게 지금은 이제 소련이죠. 블라디보스토크의 신안촌 노인단 길림성 지부장이었답니다. 이분이. 그러니까 소련의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신안촌 노인단이 있는데, 이분은 중국의 길림성의 지부장으로서 있었던 거죠. 강유구 의사께서. 그러니까 노인단의 길림성, 중국 길림성 지부장이었는데, 이분이 본토에서 3.1 독립운동이 일어나니까 본인이 주도해서 조직적인 시위운동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1919년 5월 달에 같이 활동하고 있던 신안촌 노인단 길림성 지부의 노인 단원인 이발이라는 분과, 그리고 정치훈이라고 하는 이렇게 5명의 대표단을 끌고 서울로 들어와서 시위 만세 운동을 하다가 일본 경찰에 붙잡혔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상황에서 이분이 이렇게 이제 이발이나 정치운동 5명의 노인단을 파견해갖고 시위운동을 주도했는데, 이렇게 이제 체포가 되니까 마침내 여기에 단장이었던 이 강유규 이 단장이 의사께서 직접 대표 자격으로 국내에 잔입을 한 후 자신의 동료를 체포했던 일본 총독 사이토라고, 당시 이제 그 일본 총독이 사이토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토에 대해서 사이토 마코도라고 했는데, 당시에 이 사람이 제3대 조선의 총독으로 부임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이 강의구 의사가 사이토 총독을 시해하기 위해서, 죽여버리기 위해서 서울역 광장에 의사를 준비합니다. 이분이 의거를 준비하는데 영국제 수류탄을 구입한 후에, 그리고 나서 자신의 몸에다가 이 수류탄을 묶고, 그리고 두루마기를 입어서 그 수류탄이 보이지 않도록 잘 가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마침내 1919년 9월 2일, 오늘이 9월 6일이니까
4년 전, 97년 전, 4일 전이죠. 97년 전, 4일 전인 바로 그때 지금의 서울역이 당시에는 남대문 정거장이었다고 합니다. 남대문 정거장, 지금의 서울역 광장에서 마차를 타기 위해서 나오던 이 사이토 총독이 타고 있던 그 마차에 이 영국제 폭탄을 투척한 겁니다. 바로 이 강일구 의사께서요. 그래서 당시에 일본 경찰 한 명이 사망하고 모두 37명이 부상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죽이려 했던 사이토 총독은 폭살에 실패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난 후에,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이 강일구 의사는 도주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9월 2일 날 도주하고 나서 9월 7일 날 일제의 앞잡이였던 김태석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붙잡히게 됐습니다. 그렇게 붙잡히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다음해인 1920년 3월 경성지방법원, 지금의 서울지방법원이죠. 여기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됐는데, 여기서 결국 사형이 선고가 됩니다. 이렇게 사형이 선고됐던 강일구 의사, 결국 11월 29일, 1920년 11월 29일 의거가 있었던 바로 이듬해, 그리고 의거가 있었던 1919년 9월 2일로부터 따지면 약 1년 2개월 후 서대문 형무소에서 안타깝게도 교수대에서 사형을 당하게 되는데요. 이때 당시에 이 할아버지 의거했던 우리 강일구 선생님은 1855년생이시니까 이때 돌아가실 때는 우리나라 나이로 치면 65세, 만 65세 할아버지입니다. 진짜 할아버지인 바로 이 대한민국의 진짜 어버이 강일구 의사는 사형당하기 전 이러한 사세시를 남겼다고 합니다. 단두대 위에도 봄바람은 있는데 몸은 있어도 나라가 없으니 어찌 감상이 없으리요. 단두대 위에도 봄바람은 있는데 몸은 있어도 나라가 없으니 어찌 감상이 없으리요. 이 말을 남기고 그만 일제의 손에 의해서 목숨을 잃게 되는 참담한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강의규 의사 숨어있는 우리 이 영웅 중에 첫 번째 인물로 우리 서경덕 교수팀이 선정한 분인데요. 이 강의규 의사야말로 대한민국의 진짜 어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정말 부끄러운 자들이 대한민국 어버이라고 하는 이름을 참칭하면서 부끄러운 줄 모르고 행동하고 있는데요. 그런 분들에게 정말 정말 날카롭게 비판하고 싶어서 오늘 강의규 의사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강의규 의사님의 유해는 이때 돌아가시고 나서 지금의 서울 은평구에 속하는, 당시에는 경기도 고양군 은평면이었다고 하네요. 거기 감옥 공동묘지, 그러니까 서대문 형무소에서 사형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감옥 공동묘지에 안장돼 있었다가 이후에 광복 후에는 서울 우이동으로 이장이 됐답니다. 그렇게 이장이 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다시 동작동 국립묘지로 지금은 안치가 돼서, 그래가지고 국립묘지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962년 건국훈장 대한민국 장이 추서가 된 그러한 대한민국의 진짜 애국자십니다. 강일구 의사님에 대한 이러한 정말 뜨거운 조국사랑, 그리고 대한민국의 이런 분이야말로 진정한 어버이시죠. 대한민국 어버이연합 회원 여러분, 만약 이 방송을 들으시게 된다면 정말 저런 나쁜 사람들한테 휘말려서 젊은 사람들한테 비난받고 지탄받는 행동 그만하시고, 제발 우리 대한민국 진짜 어버이인 만 65세가 넘었던, 지금으로 따지면 80세가 넘은 걸로 볼 수 있는 이 강일구 의사처럼 존경받는, 청년들로부터 존경받고, 정말 97년이 지난 지금도 존경받는, 1855년에 태어났지만 2016년 9월 6일 고상만이가 정말 존경합니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100년이 넘은 이분에게, 150년이 넘는 이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어버이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오늘 고상만의 뉴스적 그사건 방송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